소래 웃고 있었다. 서로 귀를 바짝 대고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스리칭 특실. 남편 영호의 영정이 놓여있는 앞자리는 북적였지만 내가 앉아있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상주 리본을 단 사람은 둘. 내 아들 민수 그리고 내 며느리 지수. 나는 상주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장례식장 맨 뒤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장례 지도사가 가져다준 물컵을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나는 앞줄을 바라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지수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손짓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친척들을 한 명씩 안내해 맨 앞에 앉힌다. 그 옆에서 민수가 꾸벅꾸벅 인사를 받는다.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민수는 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얀 국화 냄새, 향 냄새, 헛기침 소리, 억지로 죽음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의 건조한 위로. 그 모든 소리가 섞여 장례식장 안을 떠다니는데 그 안에 내 목소리는 섞이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3일장, 이틀째 저녁.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할 마지막 조문 시간인데 상주는 사실상 둘이었다. 며느리와 아들. 나는 뒷자리에서 마치 남의 장례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한 번 내 쪽으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앞으로 모셔드릴까요? 상주석 바로 뒤에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볼게요. 괜찮아요. 나는 습관처럼 상대가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게 만드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 직원은 내 표정을 한 번 읽더니 더 묻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자리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 짧은 순간에 느꼈을 것이다. 앞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거슬렸다. 울면서 웃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입꼬리가 올라간 웃음. 지수가 누군가의 팔을 툭 치며 마스크 뒤에서 웃는 얼굴이 보였다. 요즘 사람들답게 조문 와서 인증샷을 찍으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정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V자를 하고. 그것이 요즘 장례 문화라면 나는 그 문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대에 속하고 싶었다. 영호와 나 결혼한 지 38년. 처음 살던 집은 남구로역 근처 반지하였다. 창판이 들떠있던 방, 여름이면 습기가 올라오고 겨울이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집. 그 집에서 민수를 낳고 키웠고 둘이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뛰다시피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러다 겨우겨우 들어온 곳이 지금의 이 아파트였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영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거다, 여보. 그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나는 영호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명절이면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내 자리는 장례식장 맨 뒤였다. 어머님, 저쪽에서 인사하셔야겠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시 와서 말했다. 영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운 뒤 상주에게 인사를 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향로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나에게로 향했다가 금세 돌아갔다. 향을 3번 올리고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조금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은 영호. 그 사진은 지수가 고른 사진이었다. 회사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중 하나. 나는 영호에게 눈을 맞추고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잘 보고 있어.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앞에는 민수와 지수가 서 있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고 많다. 민수는 어색한 얼굴로 대답했다. 응, 엄마도. 지수는 얇은 웃음을 얼굴에 얹었다. 어머님, 앉으실 자리는 괜찮으세요? 저 뒤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요. 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더 어지러워. 괜찮다. 지수의 얼굴에 잠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려다가 입가의 근육이 살짝 흔들리는 그 모습.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갔다. 자리를 옮길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례식장 안에서 누군가의 술 취한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우리 형님이 말이야 하며 과장된 추억담이 오가고 진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만 아는 모습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영호는 사람들 말처럼 완벽한 가장이 아니었다. 소일 술 좋아했고 고집 세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버티면서 여기에까지 왔다. 그런 세세한 나이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조화와 향 연기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다. 3일장이 끝나는 날 새벽 발인을 앞두고 민수가 조심스레 내 쪽으로 와서 말했다. 엄마, 영정 들고 나갈 때 엄마는 뒤에 계시는 게 좋아. 운구는 내가 할게. 그래, 네가 해라.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칼로 살짝 긁힌 듯한 감각이 있었다.
영정도, 상주도, 자리도 하나씩 하나씩 나와는 조금 거리를 둔 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발인이 끝나고 납골당에 유골함에 모셔둔 뒤 친척들과 헤어졌다. 몸 상하지 마세요, 큰어머니. 이제부터가 더 힘들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눈에 보이는 나는 이미 주변인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편의점 안에서는 학생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아줌마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로또를 사거나 택배를 찾고 있었다. 세상은 당연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장례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다만 그 싸움은 고함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오래가는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집 문을 열자 아파트 안에는 낯선 냄새가 퍼져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국화향 냄새와 누가 쏟았는지도 모를 소주 냄새, 그리고 강한 락스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현관에는 쓰레기 봉투 몇 개와 테이프가 반쯤 떨어진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리빙룸으로 들어가자 나는 숨을 잠깐 멈추었다. 소파 옆 내가 평소에 앉던 자리에 있던 탁자 위의 사진들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깨끗한 유리 장식장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그 안에는 지수가 좋아 사는 유리꽃, 향초, 인터넷에서 본 듯한 장식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자개장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가족 사진 대신 깔끔한 무늬의 액자 몇 개가 어색하게 놓여 있었다. 소엘은 그 안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아니라 어디 놀이공원에서 찍었는지 모를 손자들의 단독 사진과 지수의 가족 쪽 사진이 더 많이 들어 있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 한켠에 내가 평생을 써온 양은 냄비들이 검은 비닐봉지 안에 모여 있었다. 고철이라고 적힌 자그마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김치냉장고 위에는 띠지에 정리할 것이라고 쓰여 있는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손때 묻은 반찬통과 양은 도시락통, 오래된 밥주걱, 그리고 낡은 표지가 반쯤 뜯어진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그 노트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 노트는 내가 30살 때부터 써온 레시피 노트였다. 어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 비율, 시어머니에게 배운 갈비찜 양념, 내 나름대로 만들어본 김치볶음밥의 비밀,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 모양, 그 모든 것이 적혀있던 노트였다. 노트를 펼치자 오래전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 5살 생일 때 케이크 실패, 다음에는 설탕 줄이기. 영호, 이 찌개는 너무 짜다고 함, 다음에는 된장 반 숟갈 줄일 것. 페이지마다 우리 집에 시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가 정리할 것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다른 잡동사니들과 섞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그대로 닫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 몸은 이상하게도 너무 침착했다. 오히려 머리가 또렷해졌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나는 상자에서 레시피 노트를 빼내어 제일 먼저 내 방으로 가져봤다. 그리고 옷장이 있는 벽 반대편 붙박이장 위쪽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오랫동안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유로 모아두었던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통장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예전에 남편과 함께 갔던 법무사 사무실 영수증, 보험증권,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안내문들. 그중 한 구석에서 나는 잘 접힌 흰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앞에는 볼펜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혹시나 해서 영호가. 언젠가 영호가 부끄러운 얼굴로 이 봉투를 나에게 건넨 적이 있었다. 나중에 나 없을 때 혹시 몰라서 써둔 거야. 소일에 그냥 어딘가 넣어둬. 나는 그 봉투를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고 그날 이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 봉투를 열면 진짜로 그날 이후 오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도 겁이 났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겁보다 더 큰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다. 글씨는 정갈하지 못했다. 병원에 다니면서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을 시기의 글씨였다. 그래도 글자 하나하나에 영호 특유의 습관이 묻어 있었다. 영수가,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집 문제는 네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이 아파트는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산 거니까 네가 마지막까지 편히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민수는 나중에 자기 힘으로 벌 능력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놈이 효자라고 말은 못해도 아주 나쁜 놈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이라도 덜 복잡해질까 싶다. 사랑한다, 영호가. 나는 종이를 한참 동안 쥔 채 숨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른 울음만 가슴속에서 헛돈 돌았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울음 대신 아주 얇으면서도 단단한 금속이 심장 주위를 둘러싸는 느낌. 그래, 이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누군가가 나를 지우려고 할 때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뜻까지도 같이 지우는 일이었다. 나는 서랍 안을 더 뒤졌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복사본, 우리가 처음 이 집을 살 때의 매매 계약서, 당시 썼던 대출 계약서,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작성했던 유언장 초안 같은 것이 나왔다.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혹시 몰라 하고 써둔 문서였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그것들이 필요해질 줄은 몰랐다. 나는 책상 위에 그 서류들을 쭉 펼쳐놓았다. 그리고 볼펜과 노트를 꺼냈다. 정리하자.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남이 흘린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일이었다. 아들 장난감, 남편 양말, 부엌 살림, 가족들의 감정. 이제는 그 정리의 방향을 조금만 바꿀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에서의 장면들이 이어지고 머리를 들면 서류들과 레시피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소엘, 새벽 3시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로컬 KBS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간간히 DJ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배경으로 나는 다이어리에 크게 3개의 칸을 그려 넣었다. 법률 상담, 은행, 주변 증인, 어디에 언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면서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이 떠올랐다. 무료 법률 상담 헐로우 서클 구청 매주 수요일 오후. 나는 이 얘기를 이웃들끼리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다들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가봐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가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문장이 나에게 구체적인 손잡이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구청으로 향했다. 추운 날이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까지 둘러매니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나는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붙들고 있었다.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돌덩어리보다도 무거운 느낌이었다. 구청 상담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 문제로 온 사람 같기도 하고 빚 때문에 온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 표정만 봐도 각자 사연이 복잡해 보였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되었다. 상담실 문을 열자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인 중년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구청과 협약을 맺은 무료 상담 변호사라고 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최대한 정확한 순서대로 내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장례식장 자리에서부터 골목길, 집안, 쓰레기 봉투, 레시피 노트, 영호의 편지, 지수가 말한 공증 유언 이야기, 아직 내가 본 적 없는 새 유언장 얘기까지. 변호사는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말을 꺼냈다. 일단 어르신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상속 비율을 설명해 주었다. 소일래, 그리고 공중유언이라 하더라도 작성 당시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또렷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설명은 누가 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좋은 건 가까운 민간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을 받는 겁니다. 무료 상담 시간에는 제가 깊이 개입하긴 어려워서요.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나 법무사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파트 근처 상가 투층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 예전부터 간판은 봤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이나 상속 문제 잘 봐준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거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서류들 잘 챙겨가셔서요. 그리고 어르신, 지금까지 눈으로 보신 것들, 귀로 들으신 것들 전부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누가 있었는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변호사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기록.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고 장례식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 지수가 했던 말, 민수가 했던 행동, 이웃이 해준 말까지 모두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적어내려갔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오히려 더 진실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파트 앞 상가 투층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간판 아래 오래된 초인종이 붙어 있었다. 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검은 안경을 쓴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어서 오세요 라며 인사를 했다. 상담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상담 가능하신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류를 채 들지도 않은 채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몇 분 뒤 그가 나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 안 책장이 두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장 사이사이에 각종 판례집과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다. 앉으세요. 저는 송민재 변호사입니다. 가만히 앉은 나를 보더니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보신 것과 느끼신 것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구청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했다. 소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장례식장 구조, 누구의 자리, 누가 뭐라고 했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박스의 위치, 레시피 노트의 상태, 새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영호의 손편지와 오래된 등기부 등본 등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송 변호사는 메모지를 옆에 두고 수시로 뭔가를 적어가며 내 말을 들었다.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고 중간에 네, 그러셨겠어요 정도의 짧은 말만 했다. 그러다가 영호의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이런 편지를 남기셨다는 건 법적 효력과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는 내 앞에 펜으로 간단한 표를 그렸다. 첫 번째 칸에는 기존 문서, 두 번째 칸에는 새 유언장, 세 번째 칸에는 기타 정황 증거라고 적었다. 일단 저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새로 작성했다는 유언장을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 둘,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셋, 주변인들의 증언을 모으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지금 해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시작을 하셨어요. 장례식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신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신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나에게 위임장을 하나 내밀었다.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다. 이걸 쓰시면 제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공증사무소, 은행, 관공서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모든 과정은 설명드릴 거고요. 나는 잠시 주저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씀으로써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친척들이 괜히 일을 키운다고 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장례식장 맨 뒤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레시피 노트, 공증 유언장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며느리의 얼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펜을 드는 손이 생각만큼 떨리지는 않았다.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의외로 또렷했다. 소일에 그 뒤로 몇 주 동안 내 일상은 병원 대신 법원과 은행, 사무실을 오가는 일로 채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는 밥 짓는 냄새가 먼저 생각났지만 요즘에는 서류 더미와 도장이 먼저 떠올랐다. 그래도 나는 밥을 거르지는 않았다. 밥을 챙겨 먹지 않으면 거대한 종이의 세계에 금세 휩쓸려 버릴 것 같아서였다. 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안내에 따라 나는 하나씩 해야 할 일을 체크했다.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고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다. 은행 창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근 몇 달 사이에 제 남편 계좌에서 며느리나 아들 쪽으로 큰 금액이 나간 게 있는지요? 창구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화면을 확인하고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을 불렀다. 작은 상담실로 옮겨가자 지점장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유가족분이시니 확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는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 변호사가 내게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된 몇 번의 큰 금액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계좌 명의인은 지수였다. 정황상 남편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 함께 가서 이런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설명했다. 문제는 그때 어르신께 아무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온 새 유언장의 사본이 내 앞에 놓였다. 거기에는 영호의 이름과 도장 그리고 깔끔한 글씨로 적힌 유언 내용이 있었다. 배우자에게는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을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을 장남과 그 가족에게 준다. 문장 하나하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식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익숙한 말투와는 달랐다. 남편분이 평소에 쓰시던 표현과는 많이 다르지요. 네, 이 사람 배우자 같은 단어 안 썼어요. 맨날 영숙이 아니면 네 엄마라고 했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이런 차이도 곧바로 위법이라는 증거는 안 되지만 전체 정황을 볼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는 필적감정 신청서를 준비했다. 소일은 유언장에 쓰인 서명과 병원 동의서나 다른 문서에 쓰인 최근의 서명을 함께 제출해 동일인 여부와 당시 상태를 분석하는 절차였다.
시간은 길게 느리게 흘렀다. 그 사이에도 집에서는 계속 일이 벌어졌다. 지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더 당당하게 집안을 드나들었다. 민수와 함께 나타나서는 집안 곳곳을 열어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 책장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해요. 이참에 버리고 대신 저희가 안 쓰는 책장 가져다 놓을게요. 이 그릇들은 요즘 안 쓰시잖아요. 깨지면 위험하니까 저희 집으로 가져가서 쓰던지 아니면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늘 하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 그러자고 대답했다.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단지 인테리어 취향 차이쯤이라고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허락만 할수록 집안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옷장 안에 내 옷들은 베란다 쪽 작은 방으로 밀려났고 거실 장식장에는 지수의 취향이 점점 더 많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가 내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에 눈길을 주었다. 그 액자에는 영우와 내가 젊었을 때 경포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서로 어색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조금 촌스러운 사진이었다. 어머님, 이 사진은 너무 오래돼서 색이 다 날아갔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다시 예쁘게 찍어서 액자를 새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액자를 집어들자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액자를 잡았다. 그건 그대로 둘 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지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가 억지로 웃으며 액자를 놓았다. 아, 네, 물론이죠. 어머님이 정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그날 밤 나는 송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송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어르신을 집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남편분의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거주권은 강하게 보호됩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 말 녹음해두고 싶네요. 내 말에 송 변호사는 웃음을 조금 터뜨렸다.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녹음하셔도 되고요. 몇 달이 흐르고 드디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 감정인은 유언장에 사용된 서명이 최근 수개월간의 각종 문서에 사용된 서명과 필압, 회계 흐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건강 상태의 변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남겼다. 직접적인 위조라는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법원과 변호사가 보기에는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서명이라는 뜻이었다. 송 변호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언 효력에 관한 문제 제기를 동시에 진행했다. 나는 그 절차의 모든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이제 이 문제는 나 혼자 울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라는 것. 가정법원 신문기일 날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숨기며 법정 안에 앉았다. 우리 쪽 책상에는 송 변호사가, 맞은편에는 민수와 지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판사는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 보였다. 단정한 머리와 차분한 목소리. 그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우리 쪽을 보며 말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 변호사는 사실만을 정리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새로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과 시점, 그 전후로 이루어진 계좌이체, 장례식과 그 후의 상황,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자필 메모의 존재까지. 그 다음 판사는 나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짧게라도 말씀해 보세요. 나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무엇을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여태 마음속에서 수없이 떠다니던 말들이 막상 말하라는 순간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가장 단순한 문장부터 꺼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제가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판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소일에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들끼리 잘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에서부터 그냥 없어지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 방에 있던 것들이 허락도 없이 밖으로 나갔고 저한테 설명도 없이 은행 계좌가 비워지고 유언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마다 있었지만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눈물 섞인 호소가 아니라 건조한 사실 설명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불쌍한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당사자가 되고 싶었다. 민수 쪽 변호사는 남편이 생전에 여러 번 배우자는 적당히 챙겨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말을 증명해줄 사람은 지수와 그 부모밖에 없었다. 판사는 그들의 말도 들었지만 수시로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분은 안 계셨습니까?
않으십니까? 그때 어르신이 따로 확인해 보신 적은요?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참 동안 여러 이야기가 오간 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유언과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이신 신청인의 거주권과 일정한 생계 보장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부 재산의 이동은 임시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은 긴 법률 용어 속에 섞여 있었지만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당장은 아무도 이 여자를 집에서 몰아낼 수 없다. 법정을 나서는 길 내 발걸음이 조금 덜 무거웠다. 나는 싸움에서 크게 이긴 것이 아니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서류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서 있을 땅 한 평은 국가가 보증해 준 셈이었다. 그 후로도 몇 달에 걸쳐 크고 작은 합의와 조정이 이어졌다. 결국 새 유언장이 일부 조항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더 가깝게 다시 나누어졌다. 지수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겉으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도 판사의 말과 서류의 도장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뜻을 관철할 만큼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다. 소일에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어색했다. 명절 때도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제사를 지내고 떡국을 끓이고 작은 상 위에 영호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민수와 손주들이 잠깐 들러 떡국을 먹고 설날 세배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회사에서 남은 거라 그냥 가져왔어. 봉지 안에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과자들이 들어 있었다. 꽃다발은 저렴한 장미 몇 송이에 유칼립투스 잎이 섞인 것이었다. 꽃은 어디서 났어? 그냥 사무실 들어오는 길에 꽃집에서 하나 샀어. 뭐 집에 꽃 있는 거 아빠 좋아했잖아. 그 말에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래, 잘 가져왔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긴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새삼 떠올리며 물었다. 엄마, 아빠, 진짜 나 대학 붙었을 때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 엄청 했어? 어휴, 말도 마. 매일 회식 자리에서 네 이야기만 했대.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티를 안 내셨대. 진짜 답답한 양반이야. 그의 투덜거림 속에 섞여 있는 그리움을 나는 느꼈다. 그날 민수가 돌아간 뒤 나는 영호의 사진 앞에 작은 꽃병을 올려놓았다. 민수가 가져온 꽃을 꽂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들었지? 아들 이제야 조금씩 변하네. 집안의 물건들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다시 건져 올린 레시피 노트는 이제 부엌 한켠 작은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가끔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이건 뭐야? 라고 물으면 나는 웃으면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이거 너희 아빠 어릴 때 떡볶이 처음 만들어줬을 때 쓴 기록이야. 여기에 소스가 너무 매워서 울었다고 적혀 있지. 진짜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써놨겠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노트를 넘기면 오래된 활자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말이 돌았다. 영숙 씨 진짜 잘했대. 그냥 당하지 않고 법대로 딱 잡고 나왔대. 나도 나중에 우리 시집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종이에 남겨둬야 돼. 종이에. 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냥 웃고 말았다. 소일에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손끝으로 벽지를 한번 쓸어내렸다. 이 집이 아직도 내 집인 것에 대한 안도감이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어느 저녁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동에 사는 또래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언니, 진짜 용기 있었어. 나 같으면 그냥 귀찮아서 포기했을지도 몰라. 무슨 용기야. 그냥 안 그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았어. 그게 용기지 뭐야. 우리 세대는 늘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참다가 진짜 없어지겠더라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나눴다. 서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며느리, 사위 이야기, 부동산, 연금, 병원. 그 이야기들 속에는 웃음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언니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 나도 나중에 언니처럼 하고 싶다.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그냥 기록해. 다. 느낌 아니고 날짜랑 말이랑 종이에. 그게 시작이더라.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영호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종이는 여전히 얇았지만 그 위에 얹힌 글자는 왠지 더 진해진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이라도 덜 복잡해질까 싶다. 영호의 그 소박한 바람이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 셈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 안 제일 깊은 곳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았다. 언젠가 또 누군가 이 집을 정리할 때 이 편지를 찾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아, 이 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잠깐이라도 생각해 줄 수 있도록. 요즘 나는 예전보다 더 자주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본다. 저녁이면 주황색으로 물든 구름 사이로 옆동 옥상이 보이고 그 위로 까치 한두 마리가 날아다닌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다. 나 여기 있어.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도 아니고 누가 대답해주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언젠가 나도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누가 어떻게 정리하든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소혜, 그때쯤이면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편의나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지우고 싶지는 않다. 장례식장 맨 뒤 의자에 앉아있던 그날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말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잘했어.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치지 않고 대신 서랍을 열고 종이를 펼친 거.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였어. 사람들은 내가 가족을 상대로 싸움을 한 줄 알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내가 싸운 대상은 가족이라기보다도 나를 지워버리려는 어떤 흐름, 습관, 관성 같은 것이었다. 그것과의 싸움은 고함을 지른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한 줄 한 줄 종이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법원 복도에서 번호표를 뽑고 느리게 진행되는 절차를 끝까지 따라가야만 가능한 싸움이었다. 그 싸움을 나는 나이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해봤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해봤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 오늘도 부엌 한 켠 레시피 노트를 펼쳐 장을 본 재료로 무슨 반찬을 할지 고민한다. 메모 옆 여백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놓는다. 오늘도 안 지워짐. 그리고 그 문장을 보고 혼자 피식 웃는다. 누군가 나를 지우려 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문장이니까.